하지만 김 씨는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건강했고 자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치매에 안 걸리고 혼자서 살다가 조용히 눈 감는 것이 김 씨의 마지막 남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김 씨가 사는 마을에 연이어 터진 불미스러운 일에 자식들의 성화가 대단했습니다. 오랜만에 김 씨의 집까지 쫓아와서 짐을 싸라고 해대는 통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김 씨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 올라가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다가 말라 죽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땅도 밟지 못하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자식들에게 서운해하고 자식들은 그런 부모가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게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남들은 자식 도움받으면서 사는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전북 남원의 한 마을, 새벽 6시가 되자 김 씨는 눈을 떴습니다. 더 오래 자고 싶어도 창밖이 밝아오고 닭이 울어 더 잘 수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마다 뻣뻣함이 느껴졌지만 이 또한 익숙한 아침의 일부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하는 걸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쌀독을 열고 쌀을 퍼내어 씻는데 딱 한 사람이 오늘 먹을 양이었고 그마저도 많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솥에 밥을 안 치고 김 씨는 곧장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조금 지저분해진 마당을 빗자루로 대충 쓸어냈습니다. 싹싹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가르며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어제 밤바람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며 천천히 마당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렸죠. 아이고, 항상 부지런하셔. 담장 너머로 옆집 사는 이웃이 머리를 삐죽 내밀었습니다. 담장이 낮은 탓에 발꿈치를 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건강하게 죽지. 아이고, 100살까지는 훌쩍 넘게 사실 것 같은데요. 뭘? 밥 먹으러 와. 저는 소화가 안 돼서 나중에 먹을게요. 식사 맛있게 하셔요. 그리고 사과 받은 게 있는데 이따가 가져다 드릴게. 옆집 이웃은 70대로 자식들 모두 도시로 나가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처지라 서로 오가면서 먹을 것도 챙기고 대화 상대도 하곤 했죠. 나이는 김 씨보다 훨씬 적었지만 좋은 친구였습니다. 앞집 사는 정 씨는 작년 가을에 집을 비우고 자식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작지 않은 마을이었지만 하나 둘 이렇게 비게 되면 언젠간 누구도 남지 않은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물론 김 씨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낮았지만 말이죠. 마당 쓸기를 마치고 골목도 한 바퀴 걷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지어진 밥에다가 냉장고에 있던 반찬 몇 개를 꺼내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김 씨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롭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릿한 자신의 속도대로 천천히 먹을 수 있어 편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는 15년은 되었기에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니 동네 이장이 대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보건소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김 씨는 대문을 열고 나가며 대답했습니다. 맞는데. 그럼 제가 이따가 태워다 드린다고요. 김 씨는 이장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고맙긴 한데 내 다리 아직 멀쩡한데 왜 태워? 버스 타고 가면 되지. 갈만 하시겠어요?
그럼 운동 삼아 걷기도 하고. 하여간 대단하셔요. 김 씨는 1시간쯤 집에서 쉬다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가방 안엔 손수건과 휴대폰, 현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쓴 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천천히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걸어가는 김 씨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버스도 타고 읍내에 가서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마트에 들러서 반찬거리도 조금 샀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자 점심시간쯤이 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돌아다닌 탓에 다리가 아파서 소파에 앉아 허벅지를 두드리며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보청기를 하진 않지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탓에 TV 소리는 무척 컸습니다. 그래도 주택이라 옆집에 들릴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김 씨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씨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김 씨가 곧 구순이니 큰아들도 환갑이 넘은 지 오래였고 칠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있을 게 뭐가 있겠어. 오늘 뭐 하셨는데요? 아침에 보건소 갔다가 마트도 갔다 왔지. 혼자서 가셨어요? 보건소를? 그럼 혼자 가지, 둘이 가? 미리 말씀을 하시지. 말하면 내려오기라도 하게? 아서라. 김 씨의 큰아들과 딸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손주들과 함께 미국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김 씨의 집까지 차 타고 4시간이 조금 안 걸렸는데 보건소 좀 간다고 내려올 만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오시라니까 그러네요. 건강검진도 더 큰 병원에서 받고요. 여기 계셨으면 제가 모셔다 드렸죠. 아이고 됐다니까 그러네. 잘 살고 있는데 뭘 자꾸 오라고 해. 이제 애들도 다 시집 장가 보내서 어머니 모시고 살만해요. 나는 싫다니까. 집 떠날 생각 없어. 거기에 뭐 금광이라도 숨겨두셨어요. 싹 다 팔고 올라오셔요. 나 사는 동안에는 팔 생각 없어. 나 죽거들랑 너희 나눠 가져라. 아, 누가 그 돈 필요해서 그래요? 걱정되니까 그렇죠. 어머니 이제 90이에요. 90. 혼자 못 사신다니까요. 아이고 밥 잘 먹고 아픈 데 없으면 혼자 사는 거지. 못 사는 게 어딨어? 김 씨의 말에 아들이 노인네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또다시 설득하는 말을 꺼냈지만 김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네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김 씨는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멀리 있는 자식이 아니라 가까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고령이라 다들 신경 써주기 때문에 굳이 아들네 집으로 들어갈 일도 없었습니다. 물론 혼자 있다가 쓰러지거나 한다면 문제겠지만 그건 아들네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너희 건강이나 챙겨. 준영이 엄마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뭐라고 하더만. 그러자 아들도 할 말이 없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할머니 소리를 듣고 있는데 누가 누굴 챙긴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각자 잘 사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당연히 어머니 걱정되죠. 알지. 걱정돼서 하는 소린 줄은 알지만 아직 혼자 살만하니까 이대로 둬도 돼. 며칠 전부터 자식들이 성화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이에 혼자 살는 노인네가 흔치가 않으니
자식 입장에선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딜 나가도 90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허리가 꼿꼿했고 지팡이 하나면 어디든 잘 걸어 다녔습니다. 아마 며느리보다도 튼튼할지도 몰랐죠. 김 씨는 오후에는 집에서 보냈습니다. 마당에 자란 잡초도 몇 개 뽑았고 쓰레기도 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지나다니는 마을 사람들과 소소하게 대화도 나누고 옆집과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말이죠. 이런 삶을 포기하고 도시로 간다는 건 김 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사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자려고 누웠지.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감기는 안 걸리셨고요. 괜찮아. 뉴스 보니까 한국 날씨도 춥다던데. 걱정 마라. 날씨도 딱 좋아. 껴입으면 되고. 방금 형님이랑 통화했는데 서울 안 간다고 그러셨다면서요. 뭐 하러 가? 그러면 혹시 미국으로 오시는 거는요? 아이고, 서울도 안 가는데 미국은 무슨 미국이야. 타지에서 눈 감을 일 있냐? 아들도 그건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큰아들처럼 우기지는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형이랑 누나 말 들으셔요. 그 연세에 어떻게 혼자 사세요? 잘 사니까 아직은 괜찮아. 일단 알겠어요. 다음 명절쯤에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 알았다.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은 후 김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걱정을 다 해주네.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자식들이 앞다투어 오라고 하는 건 가든 안 가든 이만하면 인생 한번 잘 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한 달 내내 김 씨의 일과는 비슷했고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굴러갔습니다. 다만 그저께부터 기침이 나서 오늘은 병원에 한번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5일장이라 읍내에 나간 김 회장에도 잠깐 들렀다 오고 말이죠. 입맛이 없어 아침을 거르고 마당을 쓰는 일도 건너뛰었습니다. 날이 쌀쌀해져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프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좀처럼 잘 낫지를 않으니 말이죠. 해가 좀 더 뜨면 가려고 이번에는 오전엔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간단히 밥을 먹고 집 밖을 나서려던 찰나에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현관문도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왜 문도 안 잠그고 사세요? 위험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김 씨의 딸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딸 때문에 무척 놀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오전에 나갔더라면 엇갈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최서방 지훈이랑 친할아버지랑 같이 일본 갔잖아요. 그래? 겸사겸사 엄마 잘 지내는지도 보려고 왔죠. 지난 명절에도 못 와서 걱정돼가지고 내일 올라갈 거예요. 그래라. 어디 나가려고 채비를 하셨어요? 딸이 짐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병원. 감기 때문에. 그러자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프면 말씀을 하셔야지. 자식들은 병원에 갈 때마다 왜 말을 안 했느냐고 묻지만 김 씨는 그걸 왜 자식에게 꼬박꼬박 보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식들도 병원 갈 때마다 김 씨에게 말하고 가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병원 정도는 그냥 슬슬 다녀오면 되는데 큰일이라도 치르는 것 마냥 굴었습니다. 같이 가요. 차로 가면 되지. 딸이 김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혼자 후딱 다녀올게. 차로 가야 후딱 다녀오지. 그나저나 문 좀 잠그시라니까. 위험해요. 다 아는 동네에서 뭐가 위험하다고. 그래도 그게 아니라며 차 타고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딸은 한참 잔소리를 했습니다. 부축해드려요. 병원 앞에 도착해서 딸이 김 씨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팡이 있는데 뭘 부축을 해. 김 씨는 딸의 손을 떼어내며 말하곤 혼자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이 잔소리를 하면서 자꾸만 말을 꺼는데 어쩐지 길을 뺏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렇게 혼자 병원 다니고 그러시게요. 나중엔 이렇게 혼자 걷는 것도 힘들 텐데. 그래서 병원도 다니지 마. 그게 아니라 이제 슬슬 서울 올라올 때도 됐다 이거죠. 성철이도 집 팔고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자 딸이 인상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오빠는 집 팔고 땅 팔고 남은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우리 아파트에도 빈집 있는데 여기 팔고 오시면 가까운데 살면서 지내면 좋죠. 아유 진짜. 엄마 혼자 여기 있는 거 생각하면 내가 맨날 한숨이 나요.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 안 해. 내버려 두라니까 그러네. 아이고, 잔소리 할 거면 얼른 돌아가. 혹시라도 오빠가 집 팔아주겠다고 하면 나한테 전화해요. 혹시 큰아들이라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형제끼리 반목하지 말어라. 반목이 아니고요. 나중에 자식한테 다 잃고 낳는 부모 되지 말라고요. 큰딸은 머무는 내내 비슷한 잔소리를 했습니다.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이것저것 참견했습니다. 역시나 서울에 가면 늘 이럴 텐데 귀찮아서라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딸이 돌아가면서도 문단속을 하라며 신신단속을 했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잔소리들이길래 고맙기는 했지만 역시나 김 씨는 지금의 삶이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시일이 조금 지난 후 바람이 거세게 불던 새벽 2시였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잠들어서 김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소음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귀가 안 좋아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눈을 감았는데 이번에는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옆집이 있는 방향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했습니다. 너울거리는 주황빛을 보니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무릎이 아파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간 김 씨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불길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얼른 옆집으로 가보았지만 바람이 세서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이웃의 이름을 불러보았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마을 사람들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폭발 소리 때문인지 근처에 있던 집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이내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불이야! 김 씨가 옆집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안에 있을 텐데 말이죠.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려대는 사람들 틈 사이에 김 씨도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이고 그쪽 담장 부근에 수도가 있어서 물을 뿌려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옆집까지 불길이 번지면 위험하다고 김 씨를 대문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다행히 금방 도착한 소방관이 이웃집 여자를 업고 나왔는데 화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바람 때문에 김 씨의 집 측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보일러도 있어서 벽면과 함께 조금 더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거뭇해진 옆집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틀 뒤 끝내 옆집 여자가 병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다고 동네 사람들이 종일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이웃이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아직 70 중반밖에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고로 떠났다는 게 참 가혹했죠. 마을은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자식들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옆집 아주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아니, 왜 그런 걸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알았냐? 대명이한테서 연락 왔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같은 동네 살던 아들의 소꿉친구였습니다. 소식이 그렇게 전달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그렇게 지내니까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누구라도 식구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집 팔고 올라오세요. 제가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른 오시라니까요. 그렇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니에요. 둘 다 김 씨가 고집을 부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옆집이 죽은 게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도시로 올라가서 사는 삶이 더 죽음과 가깝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간에도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빠 말 듣지 말고 집은 내가 내놓고 팔게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전세로 오든 어쩌든 하면 되니까. 성철이는 자기가 팔겠다고 그러고 너는 네가 팔겠다고 그러고 내 집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나는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고요. 오빠는 엄마 집 한 돈 가지려는 거지. 같이 살면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자기가 장남이라고 뭐라고 하면서 알아서 하겠다는데. 엄마 그러다가 며느리한테 쫓겨나고 말년에 서름당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쫓겨나서 그렇게 사느니 여기서 살면 되잖아. 엄마, 나 못 믿는 건 아니죠?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앞으로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나 살고 싶은 데서 살다가 갈란다. 엄마, 김 씨도 자식들과 함께 사는 걸 아예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을만 하더라도 집 팔고 자식에게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여럿 있었고 서울에서 비참하게 산다더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김 씨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김 씨의 자식도 그러란 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 졸이고 눈치 보며 사는 건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천운으로 구순이 되는 나이에도 건강하지만 당장 내년이라도 정신을 놓거나 자리 보전하고 누울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 씨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자식에게 부담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지 않는 것이 꼭 자식들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는다면 이곳에 살다가 가고 싶었습니다. 막내 아들도 전화를 해대니 오히려 걱정을 받는 김 씨가 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텼지만 그 주에 김 씨는 일주일간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수리를 맡겼는데 생각보다 큰 공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외벽만 탔다고 생각했는데 집 뒤쪽으로 불이 번져서 부엌 쪽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은 집을 비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냥 동네 사람 집에서 얻어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김 씨와는 다르게 딸이 김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딱 일주일만 있다가 다시 내려올 거야.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엄마가 다시 내려오기 싫다고 그럴걸요.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김 씨는 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식의 집에 간 것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묻게 된 것은 처음이었죠. 사위는 반갑게 김 씨를 맞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엄마, 저녁에는 애기 좀 봐줘야 해서 조금 불편해도 참아주세요. 김 씨의 손녀딸이 일을 해서 어린 아이를 맡겼는데 그걸 딸이 봐주고 있었습니다. 증손주를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김 씨는 딸이 힘들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아이를 안고서 이야기하는 딸을 김 씨가 딱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래놓고는 옆으로 이사오란 소리를 잘도 한다 싶었습니다. 오전엔 자신을 들여다보고 오후엔 아기를 키울 생각인지 나이 먹은 딸내미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짠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손주가 둘이었는데 큰 손주의 자식도 딸이 키워주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애들만 키우다 늙는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부모가 내 몸까지 자식에게 의탁할 수 있을까요? 김 씨는 그건 죽어도 싫었습니다. 도시가 아무리 좋아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거기로 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시라니까요. 딸의 집에 있는지 이틀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이 퍽 서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성철이네 집으로 가련다. 오빠 집으로요? 왜요? 뭐가 불편해요? 심심해서 그래? 심심하긴 뭘 심심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아, 애기 때문에? 아들도 보고 싶고. 김 씨의 말에 딸은 마지못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빠가 뭐라고 꼬시던 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오후에 딸이 또 아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을 때 아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 복은 있으셔. 이렇게 너도 나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냐? 송환이도 미국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제 아흔인 어머니가 혼자 그 먼 데서 지내는데 신경 안 쓸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안다, 알어.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지내시라니까요. 셋이 살면 되잖아요.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혼자 살더라도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며느리까지 있는 집에 무슨 염치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는 허리에 손을 짚은 채로 김 씨를 맞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김 씨는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만 묵다 가마. 금방 갈 거야. 더 계셔도 돼요. 아들 며느리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식당을 운영했기에 낮에는 김 씨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점심 챙겨드리러 잠깐 들를게요. 아니야. 됐어.
밥만 해놓으면 퍼서 먹을게. 그래도요. 됐다니까 그러네. 혼자 있는 게 편해. 김 씨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며느리도 더는 우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은 편하지 않은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 곧장 혼자가 됐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나았습니다. 아무리 자식 집이라고 하더라도 눈치가 안 보일 수 없었습니다.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물으면 며느리가 하나하나 챙기려고 하니까 그냥 불편해도 입 다물고 있자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들만이 매번 김 씨에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장남이라 책임감이 있는 것인지 뭔지 김 씨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1~2시간이지 눈이 뻑뻑했죠. 일어나서 산책이라도 해보려고 했더니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로 나가서 밖을 구경했습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 경적 소리, 아이들 목소리. 김 씨가 살던 동네와는 전부 다른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평일에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시골에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데 다들 이렇게 서울에만 몰려있는 모양이었죠. 아파트 단지라서 잡초를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올 때 보니까 입구에는 아주 큰 마트도 있었습니다. 아들, 딸 말대로 참 편리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쓸 마당도 없었고 마당에 난 잡초를 뽑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커녕 나가서 산책을 한다고 김 씨를 아른 채 해줄 사람도 물론 한 명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혼자가 되어 편한 것과는 별개로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모순적이었습니다. 피부치들이 있는 곳에 오니까 오히려 외로워진다는 것이 말이죠. 이미 오랜 세월을 각자 살았기에 자식이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있는 것뿐이지만 향수병 비슷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데 어떻게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에서 거주를 하라는 것인지, 여태껏 자식들의 제안을 거절해왔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좀 늦었어요. 저녁 식사하셨어요? 먹었어.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했는데. 맛있게 먹었어. 너희나 먹어. 김 씨는 피곤하다고 말하고 먼저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나가 있으면 왠지 며느리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듯 했죠. 부엌에서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식당에서 먹고 퇴근해도 된다고 일러줄 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김 씨가 신경이 쓰여서 안 먹고 온 듯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아들이 산책 좀 하라면서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다고 나갈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못 찾아온다면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김 씨는 베란다에서 바깥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쌀쌀해지면 다시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봤다가 또 베란다로 나갔다 하면서 말이죠. 아마 서울에 와서 살게 되면 아들이랑 함께 살거나 딸 근처에서 살거나 비슷한 일상이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 오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다고 김 씨를 설득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시골에서의 일상이 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도시처럼 시끄럽고 지루한 곳은 없었죠. 벌써 주무세요? 벌써라니. 벌써 9시야. 시골에서의 9시면 아주 깜깜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TV를 보다가 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새소리 대신에 경적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뜻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요의가 들어서 천천히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몇 시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잠자리에 안 들었는지 아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어때서 그래? 우리 어머니처럼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 본 적 있어? 당신 힘들 거 하나도 없는데 뭘 그래? 그건 며칠만 계시니까 그렇죠. 주말에도 종일 같이 있다 보면 밥도 차려드려야 하고, 또 때 되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야 하잖아요. 그걸 누가 해? 우리가 해야지. 여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도 늙었어. 노인이 노인을 모시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도 어떡해?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가 부모를 모셔야지. 어머니 편찮으시지도 않은데 왜 그래? 마음 곱게 먹어. 내가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그래요? 지금 당장 나도 허리 아파 죽겠는데. 누가 당신한테 병수발 들라고 했어? 그냥 같은 공간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 엄마 살아계셨으면 같이 모시고 살 수 있겠어? 왜 못해?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당신도 안 해봤잖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싫다고만 해? 싫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해보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모시고 오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시골집도 다 정리하고 오신 어머님을 안 되겠다고 내보낼 수가 있냐고요? 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잖아. 일단 어머니가 집 팔고 오시면 그 돈으로 좀 더 여유롭게 살 수도 있고. 그 돈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당신 맨날 노후 준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걸 어머님 돈으로 하자고요? 그냥 어머님 혼자 살고 싶다고 하실 때까지는 거기 사시게 하면 되는데 왜 욕심을 부려요? 당신 진짜 왜 이렇게 당신만 생각해? 아들 며느리는 그러고도 한참 동안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나 김 씨가 들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하는 듯 큰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리 귀가 안 좋은 김 씨라도 충분히 알아들 만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김 씨는 누구의 말에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건 은연중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순전히 돈 욕심 때문에 늙은 부모에게 그렇게 자주 전화하고 살뜰히 살피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만약에 부모를 모시고 산다면 응당 그 자식은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 생각이 없는 김 씨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이 김 씨의 의견과 더 가까웠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모시고 사는 모양새가 참 웃기면서도 착잡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셋이었지만 막내 아들이 환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어머니 하면서 김 씨를 걱정해주는 자식들 또한 노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한몸 가능한 한 끝까지 나 스스로 챙기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김 씨 자신을 위해서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아들은 노인네가 어떻게 혼자서 그런 시골에 사느냐, 위험하다. 그리고 걱정된다며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성철아, 마음은 고맙다.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서울이라는 게 영 살 데가 못 되더라. 살 데가 못 된다니요.
다들 서울에 살려고 난리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나 죽으면 집이랑 땅 싹 팔아서 셋이 사이좋게 나눠 가져. 알았지? 어머니, 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알어. 네가 장남이니까 하는 소리지. 아들은 그때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그제서야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살겠네. 아침에 마당에서 찬 공기 마시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다녀왔다고 옆집 이웃이 죽고 난 뒤에 느껴지던 공허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마을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글쎄, 누가 자꾸 담을 넘어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담을? 네. 뭘 훔쳐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당을 누가 뒤지고 갔나 봐요. 한세 집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도둑이 든 거 같기도 하고. 뭐 훔쳐갈 게 있다고. 아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문 잘 잠그고요. 현관문도 꼭 걸쇠도 걸어놓고 하셔요. 세상의 동네에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웬 도둑인가 싶었습니다. 고향이 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자다가 대문 쪽에서 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기 누구요? 그러자 발자국 소리가 난 듯도 했고 말이죠. 물론 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도 낮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터라 조금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다음날 골목을 지나가던 이장을 마주쳐서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강도가 있나 싶다면서 말이죠. 이야기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이 또 그 말을 옮겼는지 다들 문단속을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로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별일 없죠, 엄마?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며 얘기했습니다. 아참, 문 잘 잠그고 다니고요? 안 그래도 이장이 문단속 잘하라고 해서 대문도 잠그고 해. 왜 갑자기요? 도둑 든다고 말이야. 그 말에 딸이 깜짝 놀라며 캐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노발대발했죠. 그러게 진작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오면 되잖아요. 왜 자꾸만 자식들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도둑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리고 문 잠그고 산다니까 그러네. 도둑이 문연집만 털어요? 아이고, 엄마. 내가 도둑이어도 엄마 집에 제일 먼저 가겠네. 그러니까 좀 자식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언제까지 거기 내려가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누가 내려오라더냐. 그런데 딸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내려오라고 안 한다고 어떻게 한 번도 안 내려가 봐요? 엄마 안 온다고 하는 건 우리 걱정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엄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알아요? 김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끔이라도 그 먼 거리 오가는 자식들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몇 살까지 찾아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딸의 말처럼 김 씨가 이곳에 혼자 있는 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김 씨가 가진 못하고 명절이라도 한 번씩 내려오는 건 자식이었으니 말이죠. 어쩔 땐 나도 성환이처럼 미국에 살고 싶네.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너희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차라리 이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다.
엄마, 그것도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눈 감겠어. 그러자 이번에는 딸이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마지막에는 살고 싶은 대로 살게더라. 이기적이라도 말이야. 엄마, 오늘 이장이 와서 문 안 열리게 걸쇠도 달아준다더라. 그러니까 걱정 말어. 그러자 딸이 심란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한 소리예요. 알죠? 내가 다음 달쯤에 한번 내려갈게요. 이번에 봤는데 뭘. 엄마는 아프면 병원도 혼자 가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혼자 가지, 둘이 가? 김 씨의 말에 딸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여간 못 말린다며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범인이 정말로 고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굶은 고양이가 먹을 걸 찾아서 마당을 뒤진 것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누구도 도둑 맞은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죠. 김 씨가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 들었느냐며 꼭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김 씨는 그때마다 놀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것마저도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90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정신이 멀쩡한 것은 신이 준 선물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늙어가는 것도 보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삶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집을 버리고 도시로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늦은 밤 김 씨는 마루에 걸터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곳에 있을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누구에게도 피해 안 끼치고 평화롭게 살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김 씨는 오늘도 마을을 운동 삼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당신 상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대화하다 보면 드러나기 마련이잖아. 학력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당신처럼 의대 졸업 못하면 대화도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이 나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수준에 맞는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뭐가 수준에 맞는 대화인데요? 뭐 의학 용어라도 써야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경제 아니면 철학적인 얘기 같은 거 말이야. 그런 얘기하면서 살고 싶다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게 학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의사끼리는 얼마나 고상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2세 한서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남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는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갔고 남편은 의사에 한 씨도 취미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씨의 하소연이 어쩌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인생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내조를 하면서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에게 헌신했지만 나이 들어 남편에게 돌아온 말은 자신과는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말에 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년 넘게 나눴던 대화들은 대화답지 못했던 것인지, 한 씨는 그동안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왔던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내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권태기 같은 것인지,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 씨보다 학력이 높고 똑똑한 건 알지만 함께 가정을 꾸려나간 배우자에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한 씨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씨는 그런 남편이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씨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남편을 혼쭐 내주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한 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5년이 넘었기에 처음 만난 지는 25년이 훌쩍 넘었죠. 남편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한 씨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만나 남편이 한 씨를 1년 가까이 쫓아다녔습니다. 의대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고 촌스러운 외모에 눈길이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실된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도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10대 개는 됐습니다. 시집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었는데 친정에서 남편이 병원을 개업할 때 큰 도움을 주기로 하니 결국 시어머니도 마음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만뒀어야 하는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후회하기에는 한 씨 부부는 정말 잘 지내왔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고 서로 사이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부부가 늘 좋을 수는 없었지만 남들처럼 지지고 볶으면서 화목하게 지냈다고 생각했죠.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씨는 반갑게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녁 준비해놨어요. 그래.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남편은 멀리 틀어놓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한 씨가 정성스레 준비한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지만 남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밥 다 먹고 보면 되잖아요. 금방 끝나. 준호한테 연락 왔어요? 이번에 여자친구 생긴 것 같던데. 그제서야 남편의 시선이 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여자친구? 그놈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여자친구를 사귀어. 왜요? 좋을 때잖아. 공부하기에 좋을 때지. 그리고 지금 만나봤자 고만고만한 애들밖에 더 많나? 같은 학교래?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만날 거면 같은 의대생 만나라고 해. 그걸 한 씨가 지시한다고 자식이에 할 리도 없는데 남편은 무심히 말을 했습니다. 뉴스가 끝나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도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한 씨는 남편과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 중에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눴습니다. 어머님이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드셨던 장아찌가 맛있다고 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만드느라 시간 다 간 것 같아요. 근데 TV 보다가 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어서 그것도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어. 내일 어머님 댁에 가져다 드리려고. 종일 요리만 한 거야, 그럼? 요리만 한 건 아니고 틈틈이 집안일도 하고 했지. 마트에 다녀오려다가 내일 어머님 댁 다녀오면서 들르려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아, 김간호사 그만둬. 뭐?
정말? 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나 봐. 어머, 조금 아쉽네. 제일 오래됐는데. 어쩔 수 없지. 남편은 병원 일, 한 씨는 자식이나 시집 일, 그리고 일장적인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저녁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시답잖은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심각한 얘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지 간의 대화는 잘 나누는 편이었습니다. 한 씨가 말하는 시간이 더 많기는 했지만 말이죠. 나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아, 오늘 환자 많았구나. 알겠어요. 나 이거 정리하고 빨래도 개야 해서 먼저 자요.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씨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뉴스 채널 대신에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간간히 웃음을 터뜨리며 빨래를 정리했습니다. 드라마를 반 정도 보았을 때 한 씨는 빨래를 다 개고 일어나 각각의 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앉았던 자리의 쿠션도 제자리에다가 두니 집안은 여느 때와 똑같이 완벽히 깔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살림왕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는데 누가 보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집에 놀러오는 손님마다 감탄을 했으니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는 집안일이 하기 싫어 죽겠어서 남편과 싸운다는데 한 씨는 이렇게 집을 정돈해두면 마음이 아주 편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취미생활로 여겼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방으로 들어가 보니 피곤하다던 남편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씨도 그 옆에 누워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켜자 살림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떴죠. 그런데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그걸 흘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런 거만 봐. 그런 거라니?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 남편의 말에 한 씨가 발끈했습니다. 쓸데없다니? 얼마나 도움되는데? 죄다 똑같은 거 같은데 또 보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는 당신도 똑같은 거 맨날 보잖아요? 나랑 같아? 나는 시사, 경제, 정치 이런 거 보는 거잖아. 당신도 이참에 이런 것 좀 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지. 맨날 집 청소 이런 거나 드라마 같은 거만 보면 바보 돼. 무식하단 소리 듣는다고. 한 씨는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바보가 뭔지. 시사, 정치 보는 자신은 유식하고 한 씨는 무식하다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지 않아 남편보다는 모를 수 있으나 한 씨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씨가 남편을 흘겨보자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씨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돌아누웠습니다. 원래 그런 영상이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걸 알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좋은 말로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삐져있는 한 씨의 눈치를 조금 봤습니다. 당신이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하자 이거지. 알았어요. 한 씨도 퉁명스럽게 대답은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쪽으로 교양을 좀 쌓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영 관심이 가진 않지만 남편의 말도 표현은 좀 그랬어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소리를 했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그런 말들을 무심코 던지곤 했습니다. 뭐 봐요? 어느 날 주말
한 씨가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막 욕실 청소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 나 커피. 한 씨는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김에 2잔 내려야겠구나 생각하며 부엌에 잠시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기 커피요. 남편은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씨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고 있길래 한 씨는 뭐 볼 게 없나 채널을 돌렸죠. 그러다가 뉴스 헤드라인에 물과 어쩌고 하는 말이 떠 있길래 남편에게 무심코 말을 건네며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물가가 자꾸 올라요. 우리 옛날에 연애할 때는 빵 하나에 얼마였지? 요즘엔 진짜 비싸더라고요. 빵이 얼마였는지 생각하지 말고 물가가 왜 오르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서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뉘앙스가 참 묘했습니다. 그리고 혀를 차는데 어쩐지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물가가 왜 오르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한 씨를 잠깐 보더니 시선을 다시 돌리며 대꾸했습니다. 됐어. 말한다고 하나. 한 씨는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말하면 알겠죠? 남편의 말투가 하도 비웃는 듯해서 기분이 나쁘면서도 어쩐지 주눅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씨가 들은 코믹한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었고 동네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맞춰서 정치나 경제 얘기를 해도 묘하게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라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따지면 한 씨가 과민 반응을 한다는 대답이 돌아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 자격지심이지. 그러니까 자격지심 소리를 안 들으려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의 대화는 점점 줄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씨가 집으로 대학 동기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 씨는 며칠 전부터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생화도 사서 집에 장식을 해놓고 여러모로 신경을 더 썼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초대한 부부는 한 씨도 잘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번에 그 집 아들 의대 갔다면서요? 친구 부부가 방문하기 직전 한 씨의 물음에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핏줄이 어디 가나. 꼭 자식이 날 때부터 의사로 태어난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 씨의 아들도 의대에 갔지만 한 씨는 의대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한 씨의 아들은 작지만 원형 탈모도 생겨서 마음고생도 이민저만이 아니었죠. 지금은 나아졌지만 아들도 방학 때 와서 그 당시 얘기를 하면 죽어도 돌아가기 싫다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핏줄이라 의대에 간 게 아니라 독하게 공부했으니까 간 것이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한 씨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도 대단하네. 그 둘 다 의사잖아. 아들도 의사 안 되면 체면이 안 서지. 의사 안 될 수도 있죠? 공부에 적성이 없을 수도 있고 다른 걸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럴 리가 있나? 남편은 재밌는 농담을 들은 듯 웃고 말았습니다. 한 씨는 진지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말. 근데 당신?
그 친구들 오면 되도록이면 말을 아껴. 왜요? 별로 안 친한가 보죠? 혹시 남편과 불편한 사이인가 싶어서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둘 다 의사라고. 그거랑 말을 아끼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 싶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대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이 한 씨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한 씨가 얼이 빠진 듯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화 수준이 왜? 대화 수준이 높으니까 나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 말을 아끼라고 했지. 그게 그 말 아니에요? 평소에 책 좀 읽어.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뭐라고요? 당신 혹시나 망신이라도 당할까봐 그렇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반박하려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씨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의 친구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 씨는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애썼죠. 집이 너무 예뻐요. 그래요? 여자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자신의 집은 이것보다 훨씬 삭막하다며 좀 배워야겠다고도 했죠. 칭찬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 음식들을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아, 제가 직접 했어요. 어머, 정말요? 진짜 대단하시다. 저는 요리 되게 못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아주 끔찍해요. 이어지는 대단하다는 말에 한 씨는 또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 머릿속 한구석에는 남편의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남편의 말처럼 말을 아끼고 얼마나 대단한 대화를 나누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경제나 정치는커녕 동기들의 근황 얘기나 누가 이혼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나 혹은 자식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의대에 간 아들이 있으니 그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한 씨가 망신을 당할 만한 일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의사 친구들을 처음 만나본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런데 왜 근래 들어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남편의 말에 한 씨도 자꾸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눈치가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씨는 가볍게 맞장구만 치면서 어울렸습니다. 넷 중에서 한 씨만 의사가 아니라 전업주부였지만 누구도 한 씨를 무시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씨의 남편만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즐겁게 놀다 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다고 했죠.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 한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아끼라고 그랬던데요? 그제서야 남편에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상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대화하다 보면 그런데 드러나기 마련이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상식이 어떻게 부족하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학력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한 씨는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력적으로는 남편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식이 부족하다는 말에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처럼 의대 졸업 못하면 대화도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이 나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수준에 맞는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에 한씨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불시의 공격이라도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뭐라고요? 뭐가 수준에 맞는 대화인데요? 뭐 의학 용어라도 써야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경제나 철학적인 얘기 같은 거 말이야. 그런 얘기하면서 살고 싶다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게 학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아니, 꼭 학력이 상관이 있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다. 그 말은 말이 헛나온 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남편이 한씨와는 수준에 맞는 대화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친구들은 왜 초대한 건데요? 그렇게 수준 안 맞는 와이프 창피해서 어떻게 보여주려고? 아니, 왜 꼭 그런 식으로 말해? 언제 내가 창피하다고 했어? 왜? 이것도 내 자격지심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상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의사끼리는? 애들 학교 얘기? 그건 나는 못해요? 그리고 누구 이혼한 얘기? 그런 것도 의대를 나와야 할 수 있는가 보죠? 됐다. 그만하자. 참 이상했습니다. 잘못한 건 남편인데 왜 남편이 한씨와는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건지 몰랐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된 계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씨가 공적인 자리에서 말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한씨의 학력이 문제가 됐다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당신한테 내가 수준이 낮다는 말이잖아요. 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지. 하지만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 책도 좀 읽고 뉴스도 보고 집에서 시간도 많잖아. 한씨가 대답이 없자 남편이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난 그저 집에서도 배우자랑은 좀 더 지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야. 이해 못하겠어. 한씨는 남편의 한숨의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부부 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씨의 착각인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사이지만 스스로와 수준 차이가 난다고는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한씨도 한씨만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부부끼리는 집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점심에 뭐 먹었는지, 누가 속상하게 한 사람은 없는지, 자식들에게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는지, 그런 소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우는 게 부부가 아닌가. 적어도 한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씨와 남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한씨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지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씨는 서운한 것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푸는 편이었습니다. 만약에 한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남편이 처음 한 것이었다면 한씨도 웃으면서 밥그릇을 뺏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말 할 거면 내가 해준 밥도 먹지 말라고 핀잔을 줬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지속되니까 아무리 한시라도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스스로가 자꾸만 작아졌고 내가 그렇게 상식이 없고 수준 낮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정말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지냈나 고민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였습니다. 남편이 한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임 있는데 부부 동반이야. 한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둘이 같이 나란히 모임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말을 아끼라고 한다면 정말 밥상이라도 엎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지. 그 말에 빈정이 상했다면 또 한 씨의 자격지심일지. 그래요? 당신 창피하니까 내가 안 가고 집에 있을게. 그냥 이젠 와이프 없다고 하고 다녀요. 그러자 남편이 왜 또 이러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불편할까봐 그런 건데 왜 그래? 내가 불편할까봐 그런 게 아니고 당신 체면 때문 아니에요? 왜요? 모임 친구들도 다 와이프가 의사 변호사 된대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요? 솔직히 당신이 엉뚱한 얘기할까봐 무서운 건 사실이야. 엉뚱한 얘기라뇨. 당신 지난번에 기억 안 나? 뭘요? 전에 밥 먹다가 내가 어떤 정치인 얘기했더니 당신이 그랬잖아. 그게 누구냐고. 그때 솔직히 나 좀 충격받았어. 뭐라고요? 남편의 말에 한 씨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렴풋하게 그때의 상황이 기억이 났습니다. 정확히 누굴 언급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씨도 몇 번 들어본 적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그게 뭐 하는 사람인지 헷갈렸었죠. 한 씨가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상식 수준의 사람이랑 살고 있나 싶었어.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도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집에만 있어도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일론 머스크는 누군지 알지? 놀리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모를 남편의 말에 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한 씨의 관심사에는 벗어났기에 다양하거나 깊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한 씨가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제이미 올리버가 누군지 알아요? 알랭 듀카스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듯 했습니다. 아마 한 씨보다 모르는 게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누군데? 기업인이야? 거봐요. 당신도 그게 누구냐고 하잖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셰프들인데. 몰라요?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도 모르는 거 있는데 정치인 좀 몰랐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요? 학력 얘기까지 꺼내면서? 뭐? 그거랑 같아? 셰프가 세상 돌아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경제나 정치는 모르면 도태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도 읽고 하라니까. 관심사가 다를 뿐이지 당신이 아는 걸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느라 그렇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몰라. 당연히 의사랑은 지식 수준이 다르지. 그래서 좀 배우라는 건데 왜 이렇게 화내는 거야? 말을 아끼라고요? 모임에도 참석하지 말라고요? 수준에 안 맞는다고요? 참나, 그러면 수준에 맞는 다른 사람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한 씨는 당장에 간단한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씨는 운전할 정신도 없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 탄 후에도 분이 안 풀렸습니다. 남편 말만 들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유식하고 고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의사이지만 한 씨는 사실 의사가 별거 있나 싶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세상에는 의사보다 돈 잘 버는 사람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내과이고 의사도 남편 혼자라 아주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비교하는 말을 하자면 한 씨의 친한 친구의 다른 전문직 남편보다도 연봉이 적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버는 돈으로 편히 살았지만 그게 온전히 남편 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맨 처음 개원을 했을 때 친정에서 돈을 많이 보태줬기에 한 씨 부부도 좀 더 쉬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의 내조가 아니었다면 남편이 일만 하며 살 수도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자식들 학업 문제도 한 씨가 책임을 졌고 남편에게는 한 번도 집안일을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만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할 줄 알았더라면 한 씨도 그렇게 내조만 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20년 넘는 세월이면 경제책만 봐도 박사가 됐을 것이고 정치를 배웠어도 국회의원이 됐을지도 몰랐습니다. 준호 엄마, 여기 어쩐 일이야? 택시에서 내려서 도착한 집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씨가 들고 있는 짐가방을 보고는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어머님 아들이랑 못 살겠어요. 뭐야?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한 씨가 가방을 들고 시어머니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준호 아빠가 저는 대학도 좋은데 못 나오고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가 안 된대요. 뭐라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 지적인 대화가 안 된대요. 미친 거 아니니? 시부모님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반품해버릴까 고민 중이에요. 아이고, 무슨 반품이야. 안 봐도 끝까지 책임져야지. 사실 결혼 당시에 시어머니가 한 씨의 조건을 보고 반대를 했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결혼 후에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병원 차리는데 큰 도움 주고 내조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때때로 시부모가 먹고 싶다는 반찬도 맛깔나게 해서 가져다주는 며느리가 싫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모임에만 가도 며느리 자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씨의 시어머니는 당장의 아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아니, 당신 싸우고 시집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에게는 이곳보다도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한 씨가 별말을 하지 않아도 대신 혼내줄 사람이 있었으니 말이죠. 너 준호 엄마한테 했던 말들이 사실이야. 아버지, 네가 제정신이야.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살림하고 애만 키우느라 수준이 뭐? 상식이 뭐라고 했더라? 시아버지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난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수준이 안 맞아서 저랑은 대화를 못 한다고 했어요. 정치인 이름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했고요. 의사 부부 모임에는 저한테 되도록이면 입을 열지 말라고 했고요. 의사들끼리 고상한 대화를 한다고요. 너 이게 사실이야? 아니,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네가 의사면 다야? 의사 만들어놨더니 자기 부인한테 헛소리 하는 놈이 됐네. 그리고 준호 엄마가 집에서 애들 대충 키웠어? 한 놈은 의대 가고 한 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 경영학과 갔는데 그건 애들이 절 닮은 거죠. 널 닮기는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준호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애들 대학 보내는 거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병원에서 진료 보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놈이 준호 엄마는 살림 잘하지? 요리 잘하지? 바느질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그래, 너보다 핸드폰 사용법도 잘 알아. 그러자 남편의 입이 꾹 다물렸습니다. 그렇게 집 깔끔하게 살고 기니 때마다 다른 반찬에서 진수성찬 차려주고 편히 살게 해주니까 배가 불렀구나. 그래, 준호 엄마. 수준 안 맞는 놈 뭐가 예쁘다고 밥 차려줘? 그러지 말고 여기 있어. 아, 어머니. 말려도 부족할 판에. 너는 이 무식한 엄마랑 어떻게 대화하냐? 너희가 말하는 사람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아이고, 수준 낮아서 죄송합니다. 아, 어머니. 얼른 나가. 내 집이야. 제가 사드렸는데 왜? 그래서 집도 도로 줘? 아니요. 준호 엄마는 데리고 갈게요. 두고 가. 시어머니는 한씨의 남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남편도 한씨 하나는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겠지만 부모까지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루 있다가 내일 돌아오라는 말이었는데 한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처럼 이곳에서 지내기로 했죠. 너희가 사줬으니까 준호 엄마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있어. 에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댁이죠? 한씨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반찬 갖다 드리러 자주 드나들었기에 오히려 편했습니다. 한씨는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가끔 외출도 하며 내 집처럼 지냈습니다. 오히려 진짜 내 집에 있을 때보다 할 일이 적어서 더 편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휴가라고 생각하기로 하면 마음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상황이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꾸만 전화를 했습니다. 한씨는 받지 않았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왜? 아빠한테 연락 왔어?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 건지 물어보는데 딸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는 배달 음식 시켜 드셨대. 아빠 진짜 싫어하잖아. 엄마 지금 할머니 댁이야. 좀 더 있다가 갈 건데. 왜 싸웠는지는 몰라도 원만하게 해결해요. 알았지? 알았으니까 또 연락 오면 세탁기 사용법도 알려주고 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4일째 되는 날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에 도우미 불러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했어. 밥은 나가서 사 먹고 있고. 이렇게 집을 내팽개치고 가버리면 어떡해. 해결해도 와서 해결을 해야지. 어머니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번에는 한씨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 수준에 맞을 때까지 여기서 책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하다가 가려고요. 그래야 돌아가도 대화가 될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돌아와. 아버지 뵐 면목이 없다.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책 읽기로 했어? 의사 아들하고 대화가 돼야 하니까. 한씨의 메시지에 더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마 열이 잔뜩 받아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와서 민폐 끼치고 있죠? 아니야. 당분간 더 있어. 그 녀석 정신 차려야지. 우린 좋아. 둘이 심심했는데. 한씨는 시부모님과 함께 모처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거나 한씨가 솜씨를 발휘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열흘째 되는 날 아침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 모습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면도도 하고 옷도 깔끔했지만 풍기는 인상이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집에 가자. 한 씨는 그 모습에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푹 쉬다가 가요. 연락 드릴게요. 시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한 씨가 집 밖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말없이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해. 당신 정말 내가 당신 수준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나이 들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말이었어. 근데 당신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나 전문대 나왔다고 의사랑 다르다고 했던 거랑 대화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던 거나 말해줘봤자 나는 모른다고 했던 거. 그건 맞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부분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몰라. 요즘에 이상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고상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신이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은연중에 무시하게 된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으로 들으니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근데 아닌 거 알아. 정신 차렸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애들 잘 키운 것도 다 당신 덕이고. 열흘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아니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그냥 잠깐 잊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알겠더라. 나도 뭐 내가 하는 일 말고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던데.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가습을 어떻게 켜는 건지도 모르겠더라. 밸브 열고 돌렸는데도 안 돼. 그때는 밸브 옆에 있는 버튼 눌러야 해요. 한 씨와 남편이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랑 일상 얘기하고 가끔 맥주 한잔하고 그럴 때 좋았는데. 내가 괜한 생각을 해서 당신 상처 줬어. 미안해. 남편의 말에 한 씨는 한참 생각한 뒤에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 나중에도 가끔씩 생각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할게.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이번엔 시어머니 댁으로 안 가고 집 얻어서 나가요. 근데 나도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 알아보려고 노력할게요. 드라마 보면서 빨래 정리하지 않고 당신이 보는 시사 프로그램도 가끔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러자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한 씨에게 했던 말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남편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학력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서로가 너무 달라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한 씨와 결혼하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죠. 남편이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면 한 씨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부부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부터 웬일인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 씨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어설프게 남편의 도움을 받느니 한 씨가 완벽하게 해놓는 게 좋았습니다. 한 씨에겐 힘든 일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러면 나도 당신이 좋아하는 거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러고는 밤에 자기 전에 한 씨가 좋아하는 요리나 살림 유튜브 영상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는 모습이 참 웃기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한 씨도 평소에 남편이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봤습니다. 그렇게 한 씨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발짝씩 물러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종종 그때의 일들이 생각날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 그날 이후로 한 씨 부부는 더욱 돈독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와, 저거 진짜 나쁜 놈이네. 나 고등학교 때도 딱 저런 놈이 있었어. 정말? 그래. 생긴 것도 닮은 것 같다. 약간 심영래 닮았거든. 영구? 한 씨 부부는 거실에 앉아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시시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학창 시절에 누가 어땠고 누군 어떤 연예인을 닮았고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러다가 때로는 오늘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더라 하며 주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부부란 없으며 서로를 향한 노력과 배려만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씨도 남편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죠.